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드 조금 못 끝낸 부분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양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시스템 간의 용도를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는 요거는 이제 오늘 내로는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이제 며칠 더 가야 될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플랜트 사이언스가 주변 인접 사이언스들의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포트폴리오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휴먼 사이언스나 아니면 다른 뭐 애니멀 사이언스 또는 마이크로 오게니즘을 다루는 이런 사이언스들이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휴먼을 위해서, 휴먼 사이언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우리가 하등하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에서도 고등한 시스템에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호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는 플랜트 사이언스가 휴먼 헬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먼저 제 첫 번째 파트는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시스템은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에서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랜트에서 어떤 모델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잠깐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모델이란 무엇인가? 자, 모델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non-human species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non-human species입니다. 왜냐? 휴먼에는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실험들이 많이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예컨대 가장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죠. 백크로스, 역교배, 뭐 일종의 또 테스트 크로스라고 하는데,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용어인데, 백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식 세대하고 부모 세대를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를 해서 개의 지노타입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세대를 다시 이제 백크로스를 하는 거죠. 크로스를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지노타입을 알아내는 방법인데, 사실 휴먼에 적용하기는 매우 쉽지 않겠죠. 이런 문제라든가 또 자손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만큼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휴먼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자손을 한 300명 만들어내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휴먼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먼이 아닌 시스템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non-human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휴먼에 적용을 해보려고 이제 많이들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면 휴먼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휴먼에서 하기 어려운 점을 다른 시스템에서 극복을 해서 써보자 하는 어떤 이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해서 개수, 자손의 개수. 사람은 뭐 많이 낳아봐야 뭐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을까요?
생산 가능 연령이 한 50세라고 보면 20세부터 매년 난다고 쳐도 한 30명. 뭐 그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30명을 낳으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지만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생애의 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 예를 들어 한 세대를 보는데 사람은 보통 20년을 가야 다음 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생애의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휴먼에서는 직접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른 시스템에서는 극복을 해서 거기서는 사용을 해보자 라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 특징은 일단 개체의 크기가 작으면은 좋을 거고요. 그래야 제한된 공간에서 키우기가 좋을 것입니다. 많은 수를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이제 생명과학부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셨던 분은 이 제브라 피쉬를 갖고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제브라 피쉬가 이렇게 뭐 길어봐야 다 커봐야 한 4cm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제 알은 한 1mm 정도 된대. 1mm가 좀 안 된잖아. 근데 1mm나? 아니 4mm라고 하던가? 헷갈린다. 하여간 제한된 공간 안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비용 면에서 훨씬 이제 효율적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애가 짧을수록 다음 세대의 연구를 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1번과 2번은 이제 조금 더 뭐 비과학적이 아니라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놈 사이즈가 작은 녀석들인 경우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 아라비덥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이제 식물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모델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델 시스템 이 애기장대의 지놈 사이즈를 이 정도의 원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휴먼 지놈은 한 요 스크린 정도 됩니다. 꽤 작죠? 꽤 작기 때문에 이 지놈을 시퀀싱 하기도 쉬웠고, 또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생물 중에 아메바 있죠? 아메바 본 사람 있어요? 아메바 못 봤지만 들어는 봤죠? 네? 들어봤죠? 네. 아메바의 지놈 사이즈는 애기장대가 이만하고 휴먼이 이 정도의 이 스크린 정도의 지놈 사이즈를 갖고 있다면, 아메바는 이 강실 정도의 지놈 사이즈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 커요.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다룰지라도 되도록이면 지놈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지놈 사이즈를 작은 것을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지놈 사이즈가 작다는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unnecessary한, 그러니까 한 유전자나 또는 genetic information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이 필요하죠. 유전자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생명 활동에 한 3만 개의 활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3만 개의 활동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면 밥도 먹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그냥 우리가 3만 개라고 쳐봅시다. 3만 개의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지놈이 필요하다면 그거랑 비슷한 행동을 하는, 예를 들어 한 3만 1000개의 행동을 하는 어떤 개체가 있을 때 이 지놈 사이즈가 비슷하면 우리가 뭐 그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쓸데없이 이게 한 100배 정도 더 크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불필요한 어떤 DNA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unnecessary 또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그 scientific jargon, 그러니까 과학에서 사용되는 조금 더 그 뭐랄까 속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한다면 junk DNA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junk DNA 또는 쓰레기 DNA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들은 이러한 이제 공통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가지고 결국은 다른 시스템 또는 휴먼 쪽에 조금 더 관련을 시켜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왜 우리가 모델 시스템을 연구를 하는지? 그러면 사실 이 모델 시스템의 예로는 가장 이제 우리가 극명하게 아주 쇼킹하게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ye development입니다. 눈 development. 눈은 이제 여러분 눈 있잖아요. 눈을 이제 만드는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파리의 눈 있잖아요. 파리 눈은 포유류 눈하고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그지?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파리 눈을 갖고 있다고 내가 잠정적으로 추론을 할 거예요. 파리 눈은 포유류 눈하고 다르게 생겼는데, 파리의 눈을 만드는 유전자를 쥐도 포유류니까 쥐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지냐? 파리 눈이 만들어지지 않고 쥐 눈이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파리 눈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전자를 쥐가 눈이 없는 쥐가 있어요. 눈이 안 만들어지는 쥐가 있어. 그 쥐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쥐가 없는 게 아니고 눈이 없는 이렇게 이제 쥐가 있는데, 이렇게 눈이 없는 쥐가 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눈이 만들어지는데 파리의 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파리 형태의 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쥐 본래의 눈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쥐의 눈을 만드는데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파리에서 이제 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없는 파리, 눈을 못 만드는 파리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일리스라고 하는 그 뮤턴트가 있는데, 이 뮤턴트에다가 쥐의 눈을 만드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여기에는 쥐 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리 눈, 본래 파리 눈이 만들어져요. 작게. 그러니까 파리 눈은 그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자기 본래 거의 형태가 쥐 눈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쥐눈 파리눈 유전자를 눈이 없는 쥐에다 집어넣으면 쥐눈이 만들어져요. 따라서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나중에 쥐나 파리나 얘네들의 눈의 형태는 다르지만 눈의 구체적 형태는 다른데 아마 초기에 소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마스터 레귤레이터들은 아마 같은 경로를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이 양쪽 시스템, 곤충이나 포유류에서 다를 수는 있으나 아주 초기에 눈을 만들자라고 결정하는 어떤 마스터들은 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시스템에 상관없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눈이 없는 사람을 갖고 연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적당한 개수를 모으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눈이 없는 파리를 가지고 연구하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요만한 박스에 수백 마리의 파리를 키울 수가 있는데 수백 명의 눈 없는 사람을 일단 모으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례에서 들여다봤듯이 사실은 모델 시스템 간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인터체인저블 합니다. 여기서 얻은 결과를 딴 데서 갖다 쓸 수 있고 딴 데서 얻었던 결과를 이쪽에서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시스템이 고등하다고 해서 어떤 고등한 시스템이 있고 하등한 시스템이 있을 때 하등한 시스템으로부터 고등한 시스템으로 뭔가를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정보들이 서로 교환 가능하고 서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용 가능하다면 굳이 힘들고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곧바로 연구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연구를 이제 합니다. 동물에서는 이제 뭐 쥐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파리도 있고 CLA 강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식물에서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식물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맨 위에 테일 크레스라고 해서 얘는 아라비덥시스입니다. 덥시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대로 애기 장대입니다. 장대 식물인데요. 장대는 길가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커요. 장대인데 키가 작아서 애기입니다. 한 요 정도 돼요. 다 크면. 작아요. 한 2달 정도면 이제 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받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제너레이션 타임이 한 2달 정도면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애기장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몇 가지 이제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크기도 작고, 지놈 사이즈도 작고, 라이프 사이클도 빠르고, 뭐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을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해서 좀 브로드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기장대는 현재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모델 시스템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메이즈는 뭡니까? 옥수수죠. 옥수수.
애기장대는 쌍자엽입니다. 한자로 쓰면 쌍자엽이고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걸로 쓰면 쌍떡잎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발화를 해서 떡잎이 2개가 나와요. 메이즈는 그에 비해서 단자엽입니다. 떡잎이 하나, 외떡잎 식물이죠. 외떡잎 식물인데 이 메이즈의 장점은 얘는 이제 곡물이고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애기장 때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먹을 수 있으니까 실험하다가 안 되면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라비놉시스는 사실 먹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잡초거든요. 잡초인데 사실 잡초라는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잡초라는 것은 현재까지 아직 어떤 유용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그냥 통칭해서 잡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애기장대가 현재 그 많은 연구의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 잡초는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이제 식물에서 됐기 때문에 잡초의 범주에서 벗어날 겁니다. 아마 나스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건 먹을 수는 있는데 맛은 없어요. 뭐 샐러드 같이 이렇게 맛은 있는 식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먹지 못할 식물은 아닌데 일단 메이즈는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곡물이에요. 메이즈의 특징은 이제 메이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다른 시스템이 안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것의 액티비티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전. 트랜스포전은 오시은 어디 갔니? 트랜스포전이 뭐니? 점핑을 막 하지. 유전자가 점핑을 해요. 그죠? 점핑을 하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 시은아?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지? 잘했어. 자, 유전자가 점핑을 해서 다른 유전자의 어떤 발현을 방해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현상이에요. 테크니컬하게, 그리고 몰레큘러하게, 디테일하게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들여다봅시다. 이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면 그간의 패러다임을 깼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즉, 유전자는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깼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깨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리 튀어오고 저리 튀고 할 수 있는 녀석도 있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액티브하게 변할 수 있는 현상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기 때문에 그 바브라 맥클린톡 할머니께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옥수수 먹어봤죠? 네? 옥수수를 보면 트랜스포전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 뭐니? 어? 알맹이 색깔입니다. 잘했어. 요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냥 노란 옥수수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옛날 옥수수 보면은 막 군데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뭐 까만 알도 있고 무슨 막 갈색 알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트랜스포전 액티비티에 의해서 유전자, 특히 색소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그리기 힘드니까 이 옥수수 이가 있고 여기에 옥수수 알이 10개가 있는 옥수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이 각각의 옥수수 알들은 각각의 싱글 셀에서부터 비롯된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이렇게 이제 셀 디비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계속 갈라져서 하나의 셀로부터 비롯된 녀석인데, 이렇게 셀 디비전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제 다 다른 시기마다 이 옥수수 알마다 다 다른데, 어느 시기에 트랜스포존이 튀어다녔다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녀석들은 그 옆에 녀석하고 색깔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트랜스포존의 액티비티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죠. 한 옥수수 안에서.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 스펌에 만약 트랜스포존이 있고 움직였다고 쳐봅시다. 어떤 스펌에 어디서 튀어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스펌을 이렇게 튜브에 받아보면 걔네들은 다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위치가 옥수수 알이라고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면 어떤 리니지를 따라온 옥수수 알의 트랜스포전 액티비티가 변화가 생겼는지를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모바일 액티비티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스냅드래곤하고 페추니아는 얘네들은 이제 화훼에서 사용되는 꽃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관상용으로 사용하는 꽃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로서 사용이 됩니다. 사실 아라비덥시스를 갖고도 꽃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아라비덥시스 꽃이 이렇게 예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게다가 되게 작거든요, 꽃이. 여러분 새끼 손톱이 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새끼 손톱의 제 거로 치면 6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꽃이. 되게 작아. 그러니까 그걸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봐야 별로 예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런 스냅드래곤이나 금오초라고 부르는데요, 페추니아나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꽃의 모양을 모디파이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예쁜 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꽃이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장미 한 송이 사면은 거기에 엄청 로열티를 많이 내고 있죠. 알고 있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피스코미텔라 페이션스는, 이거는 이제 이끼입니다. 이끼. 얘는 이제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이거는 이제 비관속 식물입니다. 비관속 식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관다발이 없어. 관다발이 뭔지 들어봤죠? 관다발이 뭐야? 무슨 관이네, 관. 파이프. 얘는 물관, 체관이 없는 그런 하등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로 치자면은 혈관계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관다발이 없는 그러한 이제 개체인데, 따라서 이 이끼를 공부를 하면은 하등 생명체에서부터 이러한 고등 생명체로 올라가는 진화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하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하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등하면 식물에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첫 번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스위치하는 거. 예? 세대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무슨 세대? 어떤 세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습니까? N과 EN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특히 하등하기 때문에 N과 EN 세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 N 세대의 성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 낙아웃이
매우 쉽습니다. 왜? 유전자 셋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뮤테이션 시키면은 그냥 그 세대에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N세대의 경우에는 낙아웃이 매우 쉽다. 왜냐? 카피가 N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유전자에 뮤테이션을 시키면 그 현상을, 그 피노타입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펙트라고 그럽시다. 그 이펙트를 바로 그 세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 EN 세대들하고 크게 비교가 되죠. EN 세대의 경우에는 한 유전자에 뮤테이션을 시켜도 이게 정상적인 다른 한쪽에 카피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로 가서 다음 세대에서 여러분들이 그 멘델리안 제네틱스에 따르면 3대 1로 갈라지고 3은 우성. 요거 하나에서 표현형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등 개체들, 특히 이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세대에서 유전자의 낙아웃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녀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외로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용도에 따라 좀씩 다르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라이스도 있고요. 쌀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딕하고 사티바라고 부르는 메딕하고 사티바 그냥 메딕하고는 알팔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요. 알팔파. 얘네들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공생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이제 그 뿌리혹에 이렇게 뿌리혹 박테리아를 만들어서 공생을 하잖아요. 그런 공생 관계, 그러니까 루트, 노듈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 메딕하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새 제 관심을 끌고 있는 그 개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이번 달 초에 그 바나나 지노미 시퀀싱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이처에 발표가 됐습니다. 바나나 지놈을 드디어 시퀀싱을 했고 크기는 약 한 534인가 이 정도 메가베이스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휴먼 지놈이 얼마나 되죠? 혹시 누구 기억나요? 30? 어깨? 3 곱하기 10에 몇 개인가요? 9승, 3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이거는 5 곱하기 10에 5.3 곱하기 10의 8승이죠. 맞죠? 이게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8승. 약 한 얼추 한 10배 정도 되는 좀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네요. 생각보다 바나나가 작네. 그래서 지놈 시퀀싱이 됐고 이제 이런 지놈 시퀀싱 된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는 각 개인 연구실에서도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어요. 돈 좀만 내면 여러분 지놈도 다 시퀀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파트인 그 플랜트 바이올로지가 휴먼 헬스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각 시스템들 간에는 많은 상호 정보 교환이 있어요.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래서 한쪽 방향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오로지 한쪽 방향의 정보의 트랜스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등한 시스템에서부터 고등한 시스템부터 하등한 또는 비슷한 레벨에서도 서로 정보를 왔다 갔다 서로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 강의가 이제 플랜 사이언스에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플랜 사이언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자, 먼저 이제 지놈에 대해서 먼저 들여다보면은 아라비덥시스 지놈은 이제 2000년에 지놈 시퀀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5 곱하기 10의 한 8승 정도 되는 정도의 지놈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휴먼 지놈은 3 곱하기 10의 9승 정도의 지놈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휴먼 지놈을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론 당시의 테크닉으로는 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적 어떤 그 요구가 저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고 엄청나게 많은 당시로서는 하이텍 자재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하는데 약 한 10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피만 잼만 뽑으면 여러분들 지놈에 대해서 언제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휴먼 지놈하고 아라비덥시스 지놈을 이렇게 이제 시퀀싱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 약 한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들여다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컨대 디지즈 진에 대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죽잖아요. 죽는데 이 디지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럼 디지즈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요번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즈를 곧바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을 갖고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봤더니 특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캔서 유전자를 우리가 좀 대상을 국한해서 한번 봐봅시다. 봤더니 북한에서 봤더니 휴먼하고 아라비덥시스하고 휴먼의 캔서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어느 정도나 식물 안에 그 유전자들이 있을까?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좀 들여다봤어요.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전혀 하는 게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 한 70% 정도의 유전자를 휴먼의 캔서에 관련된 유전자를 아라비덥시스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밸류가 이 70%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얼마나 높은 밸류냐 라고 봤더니 그 초파리, 얘는 동물이니까 휴먼하고 조금 더 가깝겠죠. 아무래도 요 관계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초파리의 경우에는 67%,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내가 한 번도 보질 못했는데 안 봐도 예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C 엘레강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글 번역명을 만들어놨어요. 나도 그럼 여기다가 뭐 예쁜 애기장떼라고 붙일까봐. 자, 그래서 이 C 엘레강스 같은 경우는 72%. 이스트의 경우에는 약 한 42%, 아니 41%. (41%의) 유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위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는
식물보다는 훨씬 더 가깝다고, 유연 관계가 계통 분류학적으로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시스템에서도 그다지 높지 않은 캔서 유전자들이 보존되어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의외로 플랜트에도 상당히 많은 높은 포션의 캔서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유전자들. 자, 그러면 일단 이 밸류를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이게 일단 희한한 사실이에요. 플랜트에도 휴먼의 캔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고, 그 중에 70%니까 거의 뭐 상당히 많은 10개 중에 7개 정도가 있구나. 자, 그럼 이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다음에 두 가지의 퀘스천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플랜트에 존재하는 캔서 진이 진짜로 그 펑션이 인텍트하게 남아있는 것인가? 또는 비슷하게 펑션하는 것인가? 왜냐? 플랜트의 바디의 형태하고 휴먼의 바디의 형태는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달라요. 국가석학께서 가끔 저를 놀리십니다. 플랜트는 뇌가 없어서 하등한다. 그런 학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뿌리 없는 학문은 하면 안 됩니다. 학문에는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깊이가 있는 학문을 하셔야죠. 자, 어쨌든 이 바디 플랜이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디 플랜이 전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른데, 그러면 유전자 시퀀스가 비슷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진짜로 제대로 남아있는 것인지 비슷한 펑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을 했죠. 그럼 답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실제로 비슷한 펑션을 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실제로 비슷한 펑션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 캔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레귤레이션에서 벗어난 거죠.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이 되고 있는 스텝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레귤레이션 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하등 생명체든 고등 생명체든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벗어나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용어를 캔서라고 부르는 용어로 정의를 할 뿐이지, 그런 애브노멀한 현상들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메커니즘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휴먼에서도 타이트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아라비덥시스에서도 타이트하게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위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휴먼에서는 캔서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여기나 이렇게 비슷한 유전자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발현 조절이 아니라 어떤 이 생명체를 통제하는 어떤 조절을, 현상을 제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제어를 벗어나도록 만드는 현상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배웠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모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봤고요. 그
그 모델 시스템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러면 두 개의 커다란 모델 시스템 중 우리가 이제 아라비덥시스하고 휴먼에서 이 둘 간에 서로 적용 가능한 것이 많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정을 지어보면 예를 들어 뭐 캔서 유전자 같은 경우에 70% 정도가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이제 적용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배울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상호 교환된 내용 중에서 요 부분 이렇게 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플랜트 사이언스에서 먼저 시발이 되어서 거기서 나타났던 밝혀냈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휴먼 쪽에 어떤 현상을 발견해냈던 여러 가지 어떤 예들을 배울 텐데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 셀 논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골라 가지고 볼 겁니다. 다 들여다보면 아마 한 학기 내내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몇 개를 썸머리 해가지고 볼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약간 늦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들 수고했습니다.